1221년 중앙아시아 어딘가의 산악 계곡에서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세계를 정복하던 몽골 제국의 정예 기마 궁수 3만 명, 다른 한쪽에는 말에서 내린 채 방패 뒤에 숨은 보병 3만 명, 그리고 그날 무적의 신화는 피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파르완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했지만 기억되지 못한, 불가능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지워진 전투.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진 하루를 복원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파멸을 이해해야 합니다. 13세기 초 중앙아시아는 호라즘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심장이었고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으며 이슬람 문명의 가장 찬란한 꽃이 피어난 곳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니샤푸르, 메르브, 이 도시들의 이름만 들어도 당시 사람들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비교하자면 당시 런던의 인구가 2만 명 정도였습니다. 부하라는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고 수백 개의 도서관과 마드라사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니샤푸르는 시인과 과학자들의 도시였고 메르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추정 인구만 해도 70만에 달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비단과 향신료가 거래되고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던 곳,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세련된 문명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218년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보낸 상인 사절단 450명이 오트라르라는 국경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온 평화로운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축하는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전원 처형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사절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라즘의 사 무함마드 2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몽골 사절의 수염을 태우고 추방했습니다. 중세 외교에서 이것은 선전포고와 동일한 모욕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말살이었습니다. 1219년 약 20만의 몽골군이 네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시 군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경로였습니다. 물이 없고 보급이 불가능하고 지도조차 제대로 없는 길. 그러나 몽골군은 정찰대를 먼저 보내 우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 부대가 정확히 계산된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동시에 호라즘 제국의 심장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를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대가 대응하기도 전에 모든 핵심 지점이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단 5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인구 50만의 도시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몽골군은 장인 3만 명만 살려서 끌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전원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적 규모의 학살이었습니다. 부하라는 더 상징적인 파괴를 맞았습니다. 칭기즈칸은 부하라의 데모스크에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설교단에 올라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신의 재앙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 같은 재앙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필사본들, 이슬람 철학과 과학의 보고들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연기 기둥은 며칠 동안 하늘을 가렸습니다. 니샤푸르는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사위가 이곳 공성전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칭기즈칸의 딸은 도시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그리고 학살이 끝난 후 그녀는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개골로 피라미드를 쌓으라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의 두개골을 각각 분리해서 3개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전시물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메르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인구, 거대한 성벽, 풍부한 자원. 그러나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자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무기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다른 도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항복해도 살 수 없다. 싸워도 죽고 항복해도 죽는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가 저항하겠습니까? 역사가들은 메르브에서만 70만에서 13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숫자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도시, 하나의 문명권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호라즘 제국은 2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번영했던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국가가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잘랄 ad-딘 민구베르트였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왕자이자 마지막 저항자. 그는 약 1190년경 태어났습니다. 사 무함마드 2세의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페르시아 투르크 군사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기병 전술, 복합공 사용법, 공성전 기술. 그는 뛰어난 전사였고 용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몽골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약 30세였습니다. 젊고 야심차고 그리고 곧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샤 무함마드 2세는 군사적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침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심리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사마르칸트가 함락되는 것을 보고 부하라가 불타는 소식을 듣고 니샤푸르에서 두개골 피라미드가 쌓인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그는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도시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버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족도 버렸습니다. 사 무함마드는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그를 쫓았고 그는 카스피의 한 외딴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의 황제가 아무도 없는 섬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잘랄 ad-딘은 남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버린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도시에서 생존자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싸우기로, 복수하기로.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항. 그렇게 잘랄 ad-딘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전문 직업 군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남자들, 도시가 불타는 것을 목격한 난민들, 패배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 그들은 규율 잡힌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뭉친 집단이었습니다. 장비도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정규군 갑옷을 입었지만 어떤 병사는 그냥 가죽 조끼만 걸쳤습니다. 어떤 이는 강철 칼을 들었지만 어떤 이는 농기구를 무기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질서정연한 제국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모인 유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는 하나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미래도 이미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으니까요. 잘랄 ad-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복수,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한 목적. 그는 공포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이긴다면 그들의 희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약 3만 명의 병력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평원에서는 몽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랄 ad-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는, 좁은 계곡에서는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이 몽골군을 이끄는 사람은 시기쿠툭이었습니다. 그는 칭기즈 칸의 양자였습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칭기즈 칸이 직접 선택한 아들이었고 그만큼 신뢰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시기쿠툭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역에 참전했고 중앙아시아 정복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몽골 군사교리의 완벽한 실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약 3만 명의 몽골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계였습니다. 몽골 전사가 되는 것은 유년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탔습니다. 5살 때부터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되면 이미 숙련된 기수이자 궁수였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전쟁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사냥은 군사 훈련이었고 이동은 작전 기동이었으며 일상 자체가 전쟁 준비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군대에 들어올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20년 이상의 전투 경험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복합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뿔, 힘줄을 여러 겹으로 붙여 만든 정교한 공학 작품이었습니다. 사거리는 300m가 넘었고 근거리에서는 강철 갑옷도 관통했습니다. 숙련된 몽골 궁수는 1분에 15발에서 20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그들은 100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후방으로 쏘는 기술, 이른바 파르티안 삿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말이었습니다. 각 몽골 전사는 4필에서 5필의 말을 운용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한 마리만 타지만 필요하면 즉시 갈아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작전 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군대가 하루에 20km를 가는 동안 몽골군은 100km를 갔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우위였습니다.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다른 곳에 나타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전술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기동 사격입니다. 적에게 접근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둘째, 유인 후 포위입니다.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다가 적이 추격하면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셋째, 가짜 후퇴입니다. 패배한 척 도망가다가 적의 진영이 흐트러지면 역습했습니다. 이 전술들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흥분, 추격의 욕구,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중장 기병이 돌격했지만 몽골군은 그냥 후퇴하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갑옷은 화살을 막았지만 말은 막지 못했습니다. 말이 쓰러지면 기사도 쓰러졌습니다. 이슬람 군대도 패배했습니다. 그들도 기병 궁수를 운용했지만 몽골의 조직력과 규율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군대도 패배했습니다. 수적 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절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항상 측면을, 후방을, 약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였습니다. 몽골의 진짜 무기는 화살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도시가 저항하면 학살되었습니다. 항복하면 살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항복해도 학살되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싸워야 할지 항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는 몽골군이 나타나기만 해도 항복했습니다. 전투 없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몽골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대가 잘랄라딘을 쫓아 파르완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파르완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좁은 계곡이었습니다. 양쪽이 산으로 막혀 있었고 평지는 폭이 좁았습니다. 잘랄라딘은 이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는 산을 등지고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후퇴할 곳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거나 여기서 죽거나. 그리고 그는 더 미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에서 내리라고. 2만 명의 기병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상식의 정면으로 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병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속도와 충격력입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리면 그냥 느린 보병이 됩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역사상 최고의 기마 궁수들입니다. 기동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적을 상대로 기동성을 포기한다. 이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잘랄라띠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몽골과의 전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패배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몽골의 힘은 기동성과 거리 통제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적이 가까이 오면 후퇴했고 적이 멀어지면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적이 원하는 조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개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내린 2만 명의 기병은 보병 궁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고 밀집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앞줄은 큰 방패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궁수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전투에서 일종의 요새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요새. 그리고 잘랄라띠는 1만 명의 기병만을 측면에 숨겼습니다. 이들은 외비되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타이밍을 위해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병이 말에서 내려 있었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적들은 몽골을 보면 돌격하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기쿠툭은 표준 전술을 실행했습니다. 화살 공격입니다. 몽골 궁수들이 전진하며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만 발의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습니다. 1분에 3만 명이 15발씩 쏘면 45만 발입니다. 이것은 화살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금속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리는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하늘은 깃털과 나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호라즘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패가 화살을 막았습니다. 어떤 화살은 방패에 박혔고 어떤 화살은 튕겨나갔습니다. 물론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방패 사이로 날아온 화살, 위에서 떨어진 화살, 운이 없는 병사들. 그러나 진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병사의 자리는 즉시 메워졌습니다. 방패벽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라즘 궁수들이 반격했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활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은 아무리 숙련자라도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서서 안정된 자세로 쏘는 화살은 훨씬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준하고 정확하게 쏘고 다시 장전했습니다. 몽골 궁수들이 움직이는 표적이었다면 호라즘 궁수들은 고정된 사격 플랫폼이었습니다. 몽골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화살이 효과를 잃었습니다. 수만 발을 쏘아보았지만 적의 진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화살 세례만으로 적군이 동요했습니다. 공포에 빠지고 진영이 흐트러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는 침묵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가족도, 집도, 미래도 이미 불타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복수를 하고 죽는 게 나았습니다. 시기쿠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짜 후퇴입니다. 몽골군의 일부가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번도 넘게 성공한 전술이었습니다. 적들은 승리의 흥분에 사로잡혀 추격했고 그러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호라즘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도망가도 그냥 지켜봤습니다. 잘랄라띠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마라. 우리의 힘은 이 진영에 있다. 진영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다. 이것은 몽골 전술 교리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적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공포, 욕심, 흥분, 이런 감정들이 적을 함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이 이런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만약 적이 그냥 서서 견딘다면, 몽골군은 당황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말이 피로해졌습니다. 궁수들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전사 한 명이 보통 60발에서 100발의 화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발을 쏘아댔습니다. 재보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기쿠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면 돌격입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선호하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거리 전투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돌격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이 동시에 달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방패벽과 충돌했습니다. 앞줄의 몽골 기병들이 방패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말들은 방패를 뚫고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멈춰 섰습니다. 말은 본능적으로 장애물에 부딪히기를 꺼립니다. 방패벽은 말들에게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밀집된 공간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훈련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공간에서 기동하며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움직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장창들이 말을 찔렀습니다. 칼들이 다리를 베었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기병들이 땅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잘랄라딘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몽골군의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측면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측면에 숨어있던 1만 명의 기병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말들은 신선했습니다. 병사들은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몽골군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보병 진영이 모루였고 기병 돌격이 망치였습니다. 몽골군은 갑자기 양쪽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앞에서는 방패벽이 버티고 있었고 옆에서는 신선한 기병이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그들이 포위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포위당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시기쿠툭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후퇴는 도주로 변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철수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도망이었습니다. 좁은 계곡에서 수천 명의 기병이 동시에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말들이 서로 부딪혔고 병사들이 떨어졌고 뒤에서 오는 추격자들이 그들을 베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도망치는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길이 좁았고 바위가 많았고 말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그냥 말에서 내려 항복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당하는 학살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몽골군은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3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제국 하나를 정복할 때보다 큰 손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시기쿠툭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호라즘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겼습니다. 몽골을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슬람 세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몽골이 패배했다고요? 그 무적의 몽골이?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파르완에서 한 무명의 왕자가 잿더미에서 모은 군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몽골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고 인간은 죽을 수 있다. 항복을 준비하던 도시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망치던 군대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저항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잘랄라딘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3만 명이 7만 명이 되었습니다. 전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반몽골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졌다면, 만약 그가 제국을 재건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그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패배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는 5만 명의 봉군을 직접 이끌고 잘랄라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국의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는 잘랄라딘을 지원한 모든 도시를 말살했습니다. 모든 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를 돕는 자는 죽는다. 칭기즈칸은 또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정면 승부를 회피했습니다. 파르완의 교훈을 학습했습니다. 그는 잘랄라딘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그의 동맹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체스였습니다. 왕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변의 모든 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랄라딘의 군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7만 명이 5만 명이 되었고 5만 명이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후퇴했습니다.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1221년 말 그는 인더스강에 몰렸습니다. 인더스강은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폭이 넓고 물살이 빠르고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잘랄라딘의 군대는 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는 다시 파르완의 전술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기병을 함화시키고 방패벽을 만들고 측면에 예비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칭기즈칸은 정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위했습니다. 완전한 포위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 호라즘군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방패벽은 한 방향은 막을 수 있었지만 사방에서 오는 공격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호라즘 병사들은 강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몽골의 칼에 죽거나 강에서 익사하거나. 수천 명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무기를 든 채로. 어떤 이들은 헤엄쳐서 건너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라앉았습니다. 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명과 물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역사가들은 2만 5천 명 이상이 그날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파르완의 영웅들이, 불가능을 이룬 전사들이 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잘랄라딘은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전신 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20kg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강에 뛰어들면 확실히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항복하거나 싸우다 죽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잘랄라딘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절벽에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m 이상의 높이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말과 함께 강으로 도약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주변 장군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절해야 한다. 이것은 적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잘랄라딘은 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는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몇 년을 더 도망 다녔습니다.
인도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작은 저항 운동들을 이끌었습니다. 가끔 승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1231년 그는 쿠르드 산적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배신당했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우연한 습격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영웅이 몽골 제국과 맞서 싸운 전사가 이름 없는 산적들에게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조차 제대로 묻히지 못했습니다. 파르완의 전술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잘랄라띠는 군사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뉴얼을 쓰지 않았고 학교를 세우지 않았고 전술을 체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맘루크들이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을 격파했습니다. 그들도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보병 중심 방어, 측면 공격, 인내심. 그러나 맘루크들이 파르완에서 배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같은 해답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해답은 잊혀집니다. 파르완 전투가 증명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전사들이었고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조직력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전술과 올바른 지형과 올바른 지휘관이 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묻혔습니다. 역사책에서 파르완 전투는 각주로만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투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공포의 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중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들이 무적이라는 신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배는 외회로, 실수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파르완은 잊혀졌습니다. 잘랄라띠는 각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보병 공수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얼굴도, 그들의 이야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명한 것은 남았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던 것, 만약 다른 지휘관들이 잘랄라딘의 교훈을 배웠다면, 만약 호라즘 제국이 재건되었다면, 만약 파르완의 전술이 체계화되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몽골의 서지는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찬란한 문명들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르완은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지만 꺼져버린 순간이 되었습니다. 1221년의 어느 날 파르완 계곡에서 3만 명의 이름 없는 병사들이 불가능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용기와 전술과 인내가 있다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잊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고 무덤도 없고 기념비도 없는 영웅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잊혀진 역사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보실 수 있고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파르완 전투에 대해, 잘랄라딘에 대해, 그리고 역사의 만약에 대해. 그러나 여기서 가장 뼈아픈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 전술은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왜 파르완의 승리는 일회성 기적으로 끝났을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합니다. 전술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랄라딘의 군대는 처음부터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난민들이었고 생존자들이었고 복수심에 불타는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군사 학교도 없었고
체계적인 지휘 구조도 없었습니다. 파르완의 전술은 잘랄 아딘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문서화되지 않았고, 교육되지 않았고,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그의 개인적 천재성의 결과였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르완 이후 잘랄 아딘은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한 달도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칭기즈 칸이 직접 그를 쫓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군사학교를 세웁니까? 어떻게 새로운 병사들을 훈련시킵니까? 어떻게 전술 교리를 체계화합니까? 그는 생존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르완에서 함께 싸운 장교들 중 상당수가 이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흩어졌고 어떤 이들은 항복했습니다. 파르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의 지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조직이 남겨야 합니다. 로마의 군단 전술이 1000년을 지속한 이유는 교과서가 아니라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센의 참모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된 이유는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파르완의 전술은 군사 혁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혁신이 되기 위한 토양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고, 제도가 없었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났습니다. 잘랄 아딘이 죽으면서 파르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몽골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석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패배를 수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보로 봤습니다. 파르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시기쿠툭의 전술이 통하지 않았는가? 적은 어떻게 우리의 기동성을 무력화했는가? 그는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의 전술은 진화했습니다. 파르완 이후 몽골군의 교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정된 진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포위했습니다. 측면과 후방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적이 원하는 싸움을 거부하는 법을 더욱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중심을 치지 말고 숨을 끊어라. 이것이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적군이 방패벽을 만들면 정면 돌격하지 말라. 보급선을 끊고 동맹을 고립시키고 시간을 들여 완전히 포위하라. 그리고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라. 이것은 파르완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유럽 침공 때 몽골군의 전술을 보면 이 변화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더 신중했습니다. 더 철저했습니다. 리그니츠 전투에서 그들은 폴란드 독일 연합군을 정면에서 격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인하고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했습니다. 모이 전투에서는 헝가리군을 완전히 포위한 후에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파르완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조급함은 패배를 낳는다고. 역설적이게도 잘랄 아딘의 승리는 몽골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들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해졌습니다. 칭기즈 칸은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시는 누군가가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는 잘랄 아딘을 지원한 모든 이들을 말살했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절멸만 있었습니다. 파르완의 승리가 불러온 것은 더 큰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몽골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신화였습니다. 이 신화가 있었기에 도시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이 신화가 있었기에 군대들이 전투도 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르완의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몽골도 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복된 땅에서 저항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항복을 준비하던 도시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공포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와는 축소되었습니다. 몽골의 공식 연대기에서 이 전투는 작은 패배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 쿠툭의 실수로, 날씨 때문에, 지형의 문제로 설명되었습니다. 잘랄 아딘의 천재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슬람 사료에서도 파르와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승리로 기록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몽골의 지배 아래에서 역사를 쓰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승리를 기억하는 것, 저항을 기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르와는 각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권력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고, 때로는 삭제됩니다. 진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에 안전한 이야기가 살아남습니다. 파르완의 영웅들은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전장에서, 또 한 번은 기억 속에서.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같은 교훈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39년 후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260년 팔레스타인의 아인 잘루트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불가능이 일어났습니다. 맘루크 군대가 몽골을 격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사용한 전술은 파르완과 기묘하게 비슷했습니다. 맘루크 지휘관 바이바르스는 그의 기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말에서 내리라고. 그들은 안정된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화살 공격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예비 기병을 투입했습니다. 측면 공격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문제에 대한 같은 해답일까요? 맘루크가 파르완에서 직접 배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잘랄 아딘의 전술은 문서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원리는 같았습니다. 몽골의 힘은 기동성입니다. 그렇다면 기동성을 제거하라. 그들의 전술은 빠른 교전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싸움으로 끌고 가라. 그들은 심리전을 구사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라.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몽골이 원하는 전쟁을 거부하라. 그러나 맘루크와 잘랄 아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맘루크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라는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 학교가 있었고, 훈련 시스템이 있었고, 보급 체계가 있었습니다. 맘루크 전사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제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지속되었습니다. 아인 잘루트 이후에도 맘루크는 계속 몽골과 싸워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술을 체계화했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으니까요. 잘랄 아딘은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저항군의 지도자였지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재성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랍게 만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맘루크가 가진 모든 제도적 이점 없이 그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파르완은 선구적 실험이었습니다. 맘루크는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도한 것은 잘랄 아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만약 잘랄 아딘이 파르완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그냥 평범한 패배를 당했다면 아마도 그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칭기즈칸은 그를 그냥 하찮은 망명 왕자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추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랄 아딘은 어디선가 조용히 살다가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름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그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칭기즈칸이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패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잘랄-앗딘은 증명했습니다. 몽골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은 개인적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5만 명을 이끌고 한 사람을 쫓았습니다. 제국의 자원을 한 명의 인간을 제거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했습니다. 잘랄-앗딘이 살아있는 한, 그가 숨쉬는 한,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반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랄-앗딘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평생을. 그는 제국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르완에서의 승리로 인해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231년 쿠르드 산적들에게 죽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영웅이 몽골 제국과 맞서 싸운 전사가 역사를 바꿀 뻔한 천재가 이름 없는 도적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저항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무릎 꿇지 않기로, 살아남는 것보다 저항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3만 명의 이름 없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르완에 섰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1221년 파르완 계곡에서 3만 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잊혀졌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아무리 압도적인 적 앞에서도 저항할 수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 이길 수도 있다고.